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다가 경매 기초능력 테스트를 올렸습니다.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이게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재 다 보셨거나 기초반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놨던 통합본, 지금 조회수 거의 80만 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셨으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경매 기초능력 테스트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경매를 하는 이유는 땡땡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다.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경매는 왜 하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세대로 주고 사면 그건 경매가 아닙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다. 설명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역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경매를 하는 목적. 아까는 이유였는데 이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뭐를 하고 싶어져요? 경매하는 목적은 낙찰이야? 아닙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목적은요, 낙찰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경매의 목적은 수익이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입찰을 다니다 보면 자꾸만 떨어져. 폐차를 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낙찰받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 3번. 자, 낙찰받는 비법은 무엇인가? 1. 영 하나 더 쓰기. 2. 꾸준히 입찰하기. 너무나 당연하겠죠? 영 하나 더 쓰면 낙찰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수원법원에서 우리 회원분들이 직접 목격한 사연입니다. 감정가 3억 9천에 한번 입찰돼가지고 2억 7천인 걸, 이 입찰자께서는 3억 1,690만 원 쓴다는 걸 자릿수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31억을 쓰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는 비법은 꾸준히 입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 우리 336에서 부르는 말이 바로 기우제 전략이다라고 부르죠. 기우제라는 게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게 기우제다.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경매의 구조, 흐름, 경매의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빚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게 경매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 매각을 합니다. 강제 매각했을 때 배당을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빚을 다 못 갚아. 그 돈 가지고. 낙찰된 금액 가지고는 빚을 다 못 갚아. 그랬을 때 채권자 중에 누군가는 못 받는 채권자가 나온다. 이랬을 때 그 못 받은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야. 빚진 사람이잖아요. 빚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빚을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있어. 채무자 말고 이 경매된 집의 빚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낙찰자. 낙찰자가 이 집에 빚이 있는 거 알고 들어간 거잖아. 다 분석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집에 빚이 있는 걸 알고 들어갔으니까 갚으셔야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 받는 빚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냐?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건 권리분석의 기본이죠? 정답은 그쵸.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를 소멸이라고 부르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를 인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자, 못 받은 채권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그때 채무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는 소멸이다.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는 인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소멸과 인수라는 말이. 자, 이거 권리분석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표가 뭐야? 낙찰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즉, 이 권리분석을 낙찰자 입장에서 분석한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이 빚이, 남은 빚이 채무자 책임이래, 내 책임이 아니래. 그럼 마치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이 빚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소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빚이 남아서 나한테 떠넘겨져.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뭐야? 떠안은 거잖아. 떠안았으니까 인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경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요것만 이해하시면 요 다음부터 모든 경매에는 이 빚이 낙찰자가 떠안는 건가 아닌가, 즉 소멸인가 인수인가, 요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입찰 불가 한 물건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억이야. 내가 이 집을 2억에 사고 싶어. 2억에 사고 싶은데 인수하는 금액이 0원인 경우, 5천인 경우, 3억인 경우, 인수하는 금액이 물음표, 즉 모르는 경우.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2억에 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입찰가 계산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입찰가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서 인수 금액을 빼고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례 중에 2번 사례 봐봐. 인수 금액이 5천이래요. 내가 5천을 물어내는 집이야. 근데 내가 그걸 내가 2억에 사고 싶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억에 떨컥 사. 그러면 2억에 사고 나서도 5천을 또 물어준다. 그럼 토탈 2억 5천에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서 인수 금액만큼 빼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인수 금액이 0원이야. 그럼 얘는 0원을 빼면 2억에 입찰하면 되겠죠? 자, 2번 인수 금액이 5천이야. 그럼 얘는 5천 빼면 얼마 입찰해요? 그렇죠. 1억 5천. 자, 3번 볼까? 인수 금액이 3억이래. 그러면 2억에 3억을 빼면 마이너스 1억이죠? 즉 입찰가가 마이너스 1억이다. 쉽게 말하면 입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수 금액을 모르겠어. 물음표래. 물음표면 이거 권리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권리분석이 안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가가 안 나와. 즉 입찰을 못해요. 입찰가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답은 3번과 4번, 즉 인수금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경우 또는 인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물음표 띵 권리분석이 안 되네? 권리분석이 안 되는 물건은 패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권리분석이 안 돼요? 그럼 패스하세요.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딴 거 하자. 어려운 물건 1개 할 시간에 쉬운 물건 10개 하자가 336의 기본 컨셉이긴 합니다.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낙찰 받았어요. 낙찰자가 대금 미납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왜 영화 더 썼어. 낙찰 잔금을 못 내 이런 거잖아요. 자,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면,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하겠죠? 그때 처음 입찰할 때는 보증금 몇 프로야? 10% 몰수. 이게 몰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재매각 진행이 되겠죠? 재매각 진행. 재매각을 할 때 법원에서 봐봐라. 이거 앞사람이 보증금 미납한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차원에서요. 보증금을 올려요. 정상 물건보다 보통 20%. 재매각 시에 보증금은 최저가의 20%다. 가끔 법원에 따라서 30%를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보증금이 20%인 물건에 내가 착각하고 그냥 평상시 물건처럼 10%만 넣었다. 보증금을. 그럼 무효죠. 무효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경매 사건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재매각 사건인데 보증금을 10%만 넣으신 분이 저보다 금액은 더 썼지만 저하고 2천만 원 차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효, 제가 2등인데 낙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죠. 7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등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소만 알면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자, 등기는 크게 3개로 구분되어 있죠. 표제부와 무슨 구. 표제부와 갑구, 울구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주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상황, 소유권이 누구 거다. 또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들어가요. 갑구에는. 울구에는 이제 빚, 그냥 근저당이야. 근저당이 들어간다. 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권리분석 소멸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권리분석 할 때 소멸의 원칙. 자, 무조건 소멸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죠? 말소기준 권리라고 불렀었는데 말소기준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근저당이죠.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또는 가로 열고 근 치고서 저당권. 근저당 이렇게 씁니다.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에요. 자,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다. 이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나오는 거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고요. 저당권보다 빵빵빵은 소멸이다. 이거 뭐야? 이거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하지 마. 외워. 그냥 저당권은 소멸이고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는 소멸이다. 즉 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는요. 그게 뭐가 됐든 소멸이에요. 가끔 저당권이 있고요. 그 밑에 가처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소멸이죠. 그냥.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자, 9번. 말소기준 권리가 5가지가 있어요. 뭐뭡니까? 이 질문이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거의 그냥 내가 쿡 찌르면 누가 앞에서 쿡 찌르면 예, 말소기준 권리는 뭐뭡니다. 라고 두루루룩 자다가도 말할 수 있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다가도 누가 툭 치면 예, 이병 누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1번 근저당, 2 가압류, 3 전세권, 4 가등기, 5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매 사건,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매 사건들은 말소기준 권리가 다 근저당인 거예요. 거의 한 80%는 근저당입니다. 가압류 찾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인 걸 찾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근데 전세권, 가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라는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혹시나 이런 사례가 보인다? 저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교재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저당이랑 가압류만 잘 알아도요. 권리 분석 다 합니다. 그냥 웬만한 건 다 해요. 문제 10번.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온 권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천부인권인가? 보행자 우선권인가? 잘 모를 때는 보통 예문이 긴 게 정답인가? 자, 3번 선순위 권리입니다. 문제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임차인에게는요 크게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대항력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배당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3가지를 각각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 권리가 막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거고요. 일단은 3가지가 있다. 문제 12번. 자, 임차인의 자격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어느 집에 만약 전세나 월세를 얻었어요. 그 집에 임차인이 돼야 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거? 아니죠. 자, 전입신고를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집에 임차인 자격이 생겨요.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요. 물론 내가 그 집주인한테 그 집을 점유할 권리도 있고요. 그 집주인한테 돈 받을 권리도 있지만 법이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법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전입신고 하자.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을 무슨 임차인이라고 부르냐? 이건 앞에 나왔던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 다 연계되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선순위라고 부른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 임차인이 그럼 선순위라고 불러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4번.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권리 분석이네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배모 씨가 있습니다. 이 배모 씨는 무슨 임차인인가? 보면
이거 대항력을 따지는 거잖아. 임차인의 대항력. 그럼 뭘 보면 돼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 2008년 7월 23일. 말소기준 권리 2011년 1월 11일. 3년이나 빠르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선순위 임차인이다. 깔끔하죠? 자, 문제 15번. 임차인 박모 씨는 땡땡땡 임차인이다 해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또 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입 날짜와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보자 이런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거라 이런 똑같은 문제가 3개, 4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 박모 씨 전입 2015년 3월 12일. 말소기준 권리는요 2015년 3월 10일. 날짜가 똑같네? 날짜가 똑같으면 자,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하여 권리가 생긴다. 이걸 이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자, 이 경우 전입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3월 12일 전입이지만 효력은 그 다음 날인 3월 13일 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저당인 3월 12일자 근저당보다 하루 늦어요. 고로 임차인 박모 씨는 후순이다. 이 조건을 악용해가지고요 집주인들이 사기치는 경우 가끔 있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법이 이런 거고.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뭐 전세 계약을 맺었어 만약에 혹시나 그럼 그 집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사하기 전에 미리.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임차인 윤모 씨는 무슨 임차인인가? 대항력 얘기입니다. 전입 날짜 임차인 윤모 씨 전입 날짜 2월 16일. 근저당 날짜 2월 17일. 근저당이 다음 날이네. 임차인 하루 빠르네. 뭐가 될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선순위 같죠? 근데 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다음 날 이랬잖아. 다음 날이면 임차인은 2월 16일이 아니라 2월 17일. 즉 근저당하고 날짜가 똑같아지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다음 날인 건 맞는데 다음 날의 정의가 무엇이냐? 즉 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이냐? 법에는 그냥 다음 날만 써 있었지 다른 얘기가 없잖아. 그럼 다음 날의 정의를 해야 돼. 정의. 다음 날은 언제부터예요? 0시 땡 하는 순간 다음 날이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 윤모 씨의 대항력은 2월 17일 0시에 발생을 한 겁니다. 저 근저당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무리 빨라봐야 2월 17일 날 아무리 빨라봐야 등기소 문 여는 시간 9시에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0시니까 훨씬 빠르다. 이게 법원 판결문에 이길 0시란 말로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임차인 윤모 씨는 결국 선순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날짜가 빠른데 뭘 따져 굳이. 네, 선순입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 17번.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리고 저 채권은 인수인가 소멸인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전입이 있고 저당권 A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네요. 임차인 전입이 저당권보다 빠르네요. 그럼 임차인 전입이 빠르니까 뭐야? 선순이죠. 확정일자는 따지는 거 아니죠? 오로지 전입만 가지고 따집니다. 전입이 빠르네? 그냥 선순이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따져볼까요? 배당을 따질 때는요.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 중에 둘 중에 늦은 날짜가 배당이야. 요거를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전입과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라면서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늦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만 따집니다. 배당 따질 때 전입과 확정을 두 개를 놓고 따지는 거야.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기초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임차인은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 인수고요. 근저당은 원래 소멸이죠. 자, 인수 소멸 여부에서 근저당은 소멸로 표시하는 게 맞고요. 임차인은 인수라고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인수할 수 있으니까 모자란 돈은 인수다. 자, 실제 배당은요. 배당은 당연히 확정자가 늦으니까 2순위 배당 받겠지. 그래서 만약에 낙찰가가 1억 5천이야. 그럼 근저당 1억 주고 남은 돈 5천 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나머지 5천 못 받았잖아. 못 받은 게 인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림길이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기초봐. 자, 지금 빨리 기초반 신청하세요. 여기가 이해가 돼. 그럼 넘어가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 요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빠르네. 확정일자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전입이에요. 자, 일단 말소기준 권리부터 따져봅시다. 근저당 A야. 근저당 A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 임차인은요. 선순인가요? 후순인가요? 확정일자가 빠른 거 의미 없다 말씀드렸죠. 전입이 빨라야 돼. 근데 전입이 느리잖아. 느리니까 얘는 후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후순이다. 후순이니까 소멸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소멸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배당도 마찬가지야. 배당은요. 전입과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로 가는 겁니다. 확정이 빨라봐야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에 배당해 주는 게 아니야. 확정일자와 전입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늦냐를 봐서 무조건 늦은 날짜로 가요. 이렇게 돼도 일로 가고 이렇게 돼도 일로 가는 거야. 예, 무조건 늦은 날짜로.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근저당 1억 주고 남은 돈 5천 받아요. 5천 받고 전입이 늦었기 때문에 나머지 5천도 그냥 소멸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은 별거 없습니다. 경매 공부할 때 여기가 1차 겁이다. 요것만 넘었으면 이제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를 못 넘어 기초반 수업 들으세요. 자, 문제 19번. 소액임차인 얘기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이 1억이다. 2017년 서울 기준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임차인 A와 B가 있어요. A는 1억이고 B가 1억 100이야. 자, 임차인 A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임차인 A의 보증금 1억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 설명이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 맞은 거야. 소액임차인까지 맞았어. 1억이니까 소액임차인 맞죠? 근데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죠? 얼마를 주는 거야? 1억 중에 일부.
얼마입니까? 3,400 주는 거죠. 소액은 맞는데 1억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일부인 3,400을 주는 겁니다. 예문 2번. 임차인 B의 보증금 중 1억은 소액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100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1억 넘었잖아. 그럼 얘 자체가 임차인 B 자체가 소액이 아닌 거예요. 예. 임차인 B는 그냥 소액 임차인 자체가 아닌 거야. 100만 원 초과 때문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아니라 소액이 되고 소액이 안 되고의 차이인 거예요. 예문 3번. 임차인 A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이겁니다. 제일 간단한 얘기. 자, 예문 4번. 임차인 A와 B는 서로 아는 사이 확률. 이거는 헛소리한 겁니다. 예문 4번은 헛소리. 예문 5번 그냥 헛소리. 자, 그럼 답은 예문 3번이죠. 자,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아. 단 근데 배당 요구는 필수다. 이 말 배우셨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애초에 아무런 배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배당 요구는 필수다. 즉 전입과 배당 요구는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만 없으면 이런 경우지. 전입이 없어? 말도 안 됩니다. 임차인 아니에요. 예문 1번 같이 전입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전입이 없으면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예문 3번 배당 요구가 없어? 배당 요구가 없으면 배당을 안 해줍니다. 애초에 안 해줘요. 이런 겁니다. 경매 이후에 전입해? 경매 이후에 전입하면요 소액 임차인이 안 됩니다. 경매 이후에 전입했을 때 혹시나 배당을 다 해주고 돈이 남았을 때 순위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가 다 있다. 근데 전입한 게 경매 이후다. 그랬을 때 임차인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 자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액은 못 받는다. 요 얘기 헷갈리면 요거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배당 요구는 필수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 자, 문제 21번. 어렵죠. 자, 낙찰가를 1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 최빵빵 최모 씨의 배당액은 얼마인가? 요거 서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인 거야. 임차인이 거의 후순이죠.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001년이고요. 근저당이 2004년, 2008년, 2010년까지 있어. 근데 임차인 전입 2014년이야. 2014년이면 저 근저당 맨 꼴찌에 있네. 맨 꼴찌에 있다 보니까 배당을 받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 남는 게 뭐야? 소액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자는 얘기죠. 소액을 따지려고 봤더니 임차인은 14년 전입인데 근저당은 언제예요? 2001년이네. 자, 우리가 소액 따질 때 경매되는 지금 임차인 전입 날짜 이런 거 아니랬죠? 소액을 따질 때는요 오로지 근저당 날짜만 봅니다. 자, 근저당 날짜를 봤더니 2000년 4월이야. 2001년 4월이면요 예를 든 표에서 보면 맨 위에 표네요. 95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는 특별시나 직할시, 옛날 얘기입니다. 특별시나 직할시의 경우 3천 이하의 1200을 준다. 즉 보증금이 3천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이에요. 3천이 넘으면 소액이 아니야. 그때는 3천이 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최모 씨는 보증금이 얼마예요? 6천이죠. 6천이면 소액에 해당이 안 돼. 배당액이 빵원이에요. 빵원. 소액 배당 못 받습니다. 그리고 순위 배당으로 갔을 때 순위 배당에서도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 소액 임차인 구할 때 지급 날짜만 보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지급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 날짜가 언제냐. 아니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집이 유서 깊은 집이면 어떡할 거야. 옛날 집이야. 근저당이 막 옛날에 있어. 그러면 그 날짜로 따지는 겁니다. 소급 적용. 자, 문제 22번.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일 때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액은 얼마인가? 비슷한 문제가 위에도 있었잖아요. 아까 약간 제가 변형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저당권 A가 5천이 있어. 말소기준 권리야.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그 후에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당권 B가 들어왔어. 근데 저당권 B랑 임차인 전입이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순위를 따져보자고요. 일단 1순위는 저당권 A가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과 저당권 B가 경합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하필이면 같아. 전입 날짜랑 저당권 B의 날짜가 같아. 같으면 임차인은 항상 다음 날이죠. 고로 이 임차인은 저당권 B보다도 밀려. 그래서 3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이 1억일 때 저당권 A 5천 주고 저당권 B 5천 주면 남는 돈이 없어서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확정일자가 5월 1일에 있었지만 이거 의미 없다고 했었죠? 확정일자 빠른 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입 날짜예요. 전입 날짜가 저당권 B보다 늦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안타까운 케이스가 돼요. 자,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사건을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만 바꿔놨습니다. 전입이 5월 1일, 확정이 6월 1일 해서 확정일자가 저당권 B랑 날짜가 같아. 요런 거 어떻게 될까? 아까 전입일 때는요 다음 날이었잖아. 근데 확정일자야. 자, 저당권 A는 여전히 1순위 맞습니다. 여전히 1순위고요. 자, 이런 경우 확정일자는요 법에 의해서 너는 언제다란 말이 없어요.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냥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요 쉽게 말하면 당일 효력 발생일이야. 즉 전입은 다음 날이었지만 확정은 그날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전입이 5월 1일이고 확정이 6월 1일인데 하필이면 6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하고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 이게 뭔 소리예요? 서로 간에 순위를 매길 수 없다. 매길 수 없으면 동순이다. 즉 난형난제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나눠줍니까?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게 이제 안분배당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순위배당을 배웠다면 이게 바로 안분배당이에요. 둘 사이에 순위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
순위관계 따질 수가 없으면 남은 돈 가지고 채권 금액의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임차인 1억, 저당권 B 1억 준 거야. 똑같이 1억이야. 그러니까 2,500 대 2,500 반반 나눈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뭐 2억이고 저당권이 뭐 3억이었어. 2대 3이야. 그러면 2,000과 3,000 요렇단 얘기입니다. 비율로 나누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순위배당을 배웠다면 안분배당의 첫 사례를 본 거예요. 자, 문제 24번.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래 채권이죠. 물건 아닙니다. 원래는 채권이에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마치 물건처럼 순위배당을 받아요. 예. 원래는 채권처럼 갔어야 돼. 근데 물건처럼 순위만 확보되면 딱 주잖아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아는 체 하기 좋은 겁니다. 임차인은 원래 채권인데 물건처럼 작동을 해. 그게 바로 채권의 물건화야. 뭐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되게 아는 척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넣을 때도요, 강제 경매를 넣어요. 임차인은 임의 경매가 아니야. 채권이니까. 자, 근데 이제 배당받을 때 확정일자가 있으면 마치 물건처럼 순위배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권의 물건화라고 불러요. 자, 문제 25번. 자,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선순위인가요, 후순위인가요? 자, 이거는 임차권 등기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등기 내역 볼게요. 등기 내역 보면요,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었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있고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럼 말소진 권리는요, 당연히 근저당이지. 근저당 말소진 권리 21년 12월 28일자 근저당 말소진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근저당 이하 싹 말소야.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소멸 대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임차권 등기는요, 좀 다릅니다.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는요, 필연적으로 항상 후순위일 수밖에 없어. 등기를 하면. 등기 자체는 후순위야. 근데 임차권 등기는요, 중요한 게 뭐냐? 거기 임차권 등기라는 말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했다 이 뜻이에요. 임차인의 권리가 뭡니까? 전입과 확정일자. 이거야. 그래서 임차권 내용을 봐야 돼요. 임차권 내용을 봤더니 전입이 2020년 9월 1일 이라고 돼 있네. 즉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1년이나 빨라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한 시점은 늦었지만 전입은 일찌감치 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입한 내용을 그대로 임차권 등기에 적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그냥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즉 임차권 등기한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자, 문제 26번. 낙찰가를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 안모 씨는 배당받지 못하고 남는 보증금이 생기겠죠? 5천만 원이니까. 자, 어떻게 되겠는가? 임차인 안모 씨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인데 배당 요구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그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배당받고 소멸이다. 자, 임차인이 이제 5천이야. 전세권자로서 5천이에요. 낙찰이 3천이야. 그럼 배당 3천 받겠지. 그럼 남은 돈 2천만 원 못 받았죠.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임차인이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었으면 인수로 갑니다. 근데 전세권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야. 배당 요구했어. 그럼 이제 소멸이라는 뜻이에요. 2천만 원 못 받아. 소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임차권과 전세권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으면 인수야. 낙찰자가.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는요, 배당 요구했어. 그럼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럼 소멸입니다. 자, 문제 27번. A, B, C에 들어갈 말. 그 권리 분석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겠죠.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그리고 뭐 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지는 거야. 전입 날짜랑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고요. 요 순서대로 권리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경매 사건이 풀려요. 특히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정도는요, 요대로만 권리 분석하면은 한 80% 이상은 풀립니다. 자, 28번 문제. 당해세나 체불임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당해세나 체불임금은 인수하지 않아요. 단 배당만 먼저 받을 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무섭고 어려운 것 같았잖아요. 당해세나 체불임금이. 왜 우리가 당해세나 체불임금을 왜 우리가 이제 조심하느냐 하면요, 내가 보는 경매 사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인데 2억짜리가 있다고 쳐요. 2억이야. 근데 내가 낙찰을 3억에 받았어. 그러면 2억 배당해 주니까 별 문제 없는 거잖아. 원래는 별 문제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혹시나 당해세나 체불임금이 있어가지고 막 밀린 게 2억이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내 낙찰이 3억이 됐는데 3억 중에 2억을 여기 먼저 줘버려. 먼저 줘버리면 남은 돈이 1억밖에 안 남네? 1억 남은 걸로 임차인 주고 남으니까 임차인이 못 받았네? 임차인이 못 받은 거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네? 요게 어려운 거다. 요게 무서운 거고요. 당해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당해세는 배당받고 끝나요. 그냥 내가 떠안는 것도 아니야. 못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당해세나 체불임금 때문에 배당 재원이 줄어들어요. 배당 재원이 줄어들어서 하필이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 요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 뭐 세금이나 뭐나 체납된 걸 잘 모르겠어. 내가 좀 헷갈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냥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경매 사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면, 즉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그냥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당해세나 체불임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선순위가 있을 때만 걱정하면 돼요. 혹시 선순위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르면 패스입니다. 문제 29번 갈게요. 이 사건 입찰 여부를 서술하시오. 단 안 풀어도 됨. 이거 몰라도 됨.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대지권 미등기 사건의 경우에는 감정가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감정가에 토지 지분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단순 누락이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패스하세요.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별로 물건이 몇 개 없어. 몇 개 없으니까 패스해도 되는데, 자, 기왕 온 김에 볼까요? 자, 이 사건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표시돼 있죠. 대지권 미등기. 매각목적문서에 이런 말이 돼 있네.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즉 감정가에 포함됐다 이런 뜻이잖아. 이 감정가에 보면 대지 감정가 7억 1,680만 원, 건물 감정가 10억 7,520만 원, 합쳐서 토탈 감정가 17억 9,200만 원이라고 돼 있다. 감정가에 건물분과 토지분이 다 포함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양회사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분양가액, 대지비랑 건축비랑 뭐 다 해가지고 전부 납부가 되었다. 이 중에 대지비가 납부가 되었다. 대지권비율은 얼마다라고 사실 조회 회신이 됐어요. 이걸 법원이 났어, 법원이. 그럼 누가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야. 실제 물권명세서 볼까요? 법원이 올려놓은 물권명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어, 아예 법원에서.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평가는 했다. 즉 대지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대지권에 대해서 분양대금도 다 납부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한 10년쯤 전에 그 일산의 위시티 자이 분양했을 때 다 미분양이 났었어요.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로 경매가 나왔는데 그게 분양대금이 완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였을 때 감정가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건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뜻은 대지권 사용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실제 대지권 사용료는 안 냈어. 그러니까 대지권 분양대금을 안 냈어, 분양회사에다가. 그래서 낙찰자들이요, 이 분양대금을 추가로 물어내는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거 아주 경매계의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경매 사건 볼 때 혹시나 미등기면 실제로 분양대금이 납부됐는지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일단 확인이 됐네. 그럼 이 사건은 대지권 미등기이나 별 문제 없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시세 파악하셔서 들어가도 된다. 아, 나머지 권리관계? 전입 날짜가 2020년이니까 뭐 후순이네요. 별 문제 없네요. 마지막 문제 3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패스해도 됩니다. 야, 여기까지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중급반 들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법원 입찰 가서 뭐 해야 되지, 현장 가서 뭐 봐야 되지, 내가 어떤 물건을 봐야 되지, 이런 거 보는 거니까. 권리 분석은 끝났으니까 투자로 들어가시자. 자, 이번 사건은 토지별도 등기에 대한 이해예요. 자, 목동의 빌라고요. 물건번호 2번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네. 자, 빌라 601호가 경매가 나왔고요. 감정가 4억 5천에서 한 번 떨어져서 3억 6천인 상태에서 현재 얘는 토지별도 등기 있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토지별도 등기. 자,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토지에 뭔가 별도로 내용이 있다. 그러니 그걸 열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열어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토지별도 등기 내역이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말소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601호 원래 있었는데 담보 추가하면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토지별도 등기가 있었던 건 맞아. 있었는데 다 정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토지별도 등기는 있지만 그냥 입찰 들어가시면 별 문제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0개를 다 풀어봤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이 정도가 대충 이제 풀겠다 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풀린다는 필요는 없고요. 한 뭐 20문제 정도는 대충 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바로 중급반 오셔도 돼요. 중급반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물건을 내 임장 다니고 어떻게 입찰을 다니고 하는 얘기를 바로 배우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우리 문또님한테. 근데 잘 모르겠어. 네, 그러면 그냥 기초반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 한번 제가 버전 2.0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